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가 대부분의 정치 이슈를 흡수했죠. 특히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도 명절 밥상의 화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또 일부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접전을 보였죠. 그만큼 텃밭 권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재결집과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올밑 움직임도 치열하게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월간 정치 토크 시간, 이번 설 연휴 정치권을 바라본 지역 민심, 또 조기 대선 가능성과 지방선거 움직임 속에 올해 전북 정치의 향방 살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명절 밥상에 오른 도민들의 정치 이슈, 또 올해 전북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요즘 정치 얘기하면 싸우니까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전국이 너무 불안하다, 또 수사 등에서 조금 하루빨리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불안한 전국이 하루빨리 해소돼서 힘든 경제 좀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새해에는 정치권이 희망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이 만약 이뤄지면 조기 대선이 2달 안에 치러지니까 이번 명절에 조심하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각 당이 이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고, 이번 탄핵 전국 등에서 전북 정치권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중진으로 대거 교체됐음에도 지난 국회 때부터 계속된 전북 현안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예산도 대폭 깎였잖아요. 상승세를 탄 기류를 살려서 잃어버린 전북 몫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해요. 이쪽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난 선거들에서도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도 충분히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뭐라고 판단하진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선거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능력 있고 비전 있는 분들을 각 당에서 후보로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말았으면 좋겠고, 정치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지 그런 모습을 정치권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정말 제발 부탁드려요. 네, 제발 부탁드려요. 싸우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이런 선거 말고 경쟁이 있는 정치 기대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내용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세요. 이경재 의원님, 설 명절 속에서 사석에서 많은 정치 이야기, 또 더불어서 또 먹고 사는 힘든 민생 경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많은 말씀들 나누셨을까요? 네, 마찬가지 심정일 텐데요. 폭설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에 대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고, 예. 또 하나 이제 민생 문제가 어렵다. 특히 자영업이랄지 중소기업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실정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 이제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른 대목은 자치단체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민생 안정 지원금이라고 좀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는 50만 원, 완주 같은 경우는 30만 원, 또 다른 지역 20만 원 이렇게 주었는데 또 주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주냐? 5개 시군만 줬죠. 네, 테이블에서 이제 그런 논쟁들이 좀 오갔고요. 또 역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이제 탄핵 정국의 앞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조기 대선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쟁점이 됐는데요. 역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논쟁들을 많이 벌이는 걸로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권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뭔가 제도화 시킬 거랄지 또는 갈래를 탈 거랄지, 또 이제 정당은 특히 응집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떤 가치랄지 민주주의 어떤 정의랄지 이런 것들을 주동시켜 나가는 그런 힘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물론 국제적인 관계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거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좀 보다 좀 성숙한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탄핵을 좀 빨리 가름을 짓고, 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조기 대선을 치러가지고 국가가 좀 안정적인 그런 태세로 들어가야 경제도 살아나고 외교 안보도 살아나고 또 민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예. 12월 3일 밤 계엄을 보면서 45년 만에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어떤 불안감을 또 가지셨을까. 아울러서 무안공항의 여객기 참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탄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한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 모든 정치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지금의 현 주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또 민생 경제 이야기까지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기 대표님은 명절 어떻게 좀 보내셨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집에서 주로 있었는데요. 동생들이랑 가족들,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와서 같이 보냈는데 일단 설 밥상 물가가 너무 비싸서 특히 차례상에 필요한 농산물 쪽에 가격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시장 보기가 겁난다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현재 암암리에 서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가가 상당히 보이지 않게 정부 발표하는 다르게 많이 올른 것 같고, 저희가 봐도 우리가 흔히 보는 사과 배도 작년에 배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가 너무 뭐 자영업 중소상인 할 것 없이 우리 전라북도는 공무원 빼고는 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데가 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설날 아침에는 또 트라우마까지 생길 정 무한 참사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그냥 설날 아침에 보니까 또 비행기가 불타고 있는 것이 또 에어부산 김해공항에서 불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유, 앞으로 비행기 타고 어디 못 가겠다고 다 그런 이야기를,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탄공 또 저쪽에서 동남아에서 회항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또 헬기와 또 여객기가 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소형 비행 여객기들이 노후화된 것 같지도 않은데 비행기 15년, 17년 노후 비행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비라든지 아니면 휴식, 승무원들의 어떤 휴식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불안함들이 있는데 이미 그 계엄 사태 이후부터 12월 3일부터 국민적 지금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그런 대형 사건 사고가 있고 또 눈이 또 저 철 들고 이렇게 눈 많이 내리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전주에서 쭉 6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전주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계속 3일 연속 계속 폭설이 있었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좀 희망찬 어떤 새해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려하고 있고 그 전국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대선은 언제 있느냐, 동생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저도 뭐 특별히 뭐 한 3월달에 하지 않겠냐고 넘어가는 수준 외에는 5월에 대선하지 않겠느냐 정도 외에는 할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정치 패널이기 때문에 아마 동생분들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설 즈음에서 또 어떤 여론이 쉽게 말하면 우리 전북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탄핵 그 계엄령 이후에 그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대체 저게 뭔가 그러면서 또 민주당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 국민적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부응하고 있죠. 국민적 열망은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대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해서 좀 정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가 어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덕이라는 표현이 방송용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걸림돌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국민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어떤 정부 어떤 행태들 때문에 국민이 지금 피곤해하고 있고 지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해야 하는데 그 계엄 이후에 또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치가 뭘까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일, 이렇게 뭐 쉽게들 말씀합니다만 이 쉬운 말이 현실 속에서는 너무 어렵고요.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피로감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립되는 모습, 특히 양당 정치 속에서 이분화되고 갈등 구조.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의 탄핵을 이유로
정치를 할 수 없어서 계엄을 뭐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발언들 과연 이게 정치인가 겁을 주려고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경재 의원님 12월 3일 이후로 시계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1월 26일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고요. 법원 폭동 사태도 있었고 극단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탄핵 심판은 헌재에서 뭐 일정대로 일주일에 2차례씩 변론기를 주니까 작동을 시키면 되겠고요. 예. 또 형사 소송도 내란에 대한 것도 뭐 진행시키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한 달 뭐 2달 이 사이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현실 인식이랄지 또는 그 탄핵에 대한 어떤 태도 또 보수 결집 현상과 또 변호인들의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또는 정치 의식이 너무나 좀 열악하지 않은가. 적어도 역사 의식이랄지 정의랄지 또 민주주의 가치랄지 이런 것에 기본을 두고 법적 절차를 맞춰가면서는 그런 일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시체말로 어거지성 또는 뭐 거짓말 또는 입맞추기 있었던 발언들 또는 재판 늦추기였던 그런 혈안이 된 그런 사태들 또 특히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극우 세력들이 도져가지고 예컨대 뭐 폭동처럼 뭐 방패를 들고 또는 경찰관에 그 뭐 폭력을 가하고 소화기를 갖고 던지고 이런 행태들 보면서 역시 퇴행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까 그런 걸 던져준 그런 숙제를 좀 안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차기 집권이 된다고 한다면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다면은 이런 민주주의 어떤 퇴행적 가치들을 제대로 올려놓는 그런 반석이 올려놓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4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가치들은 너무나 명백해요. 간단하고. 그래서 조기 대선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각 정당이 이미 뭐 대선 모드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이고 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탄핵에 대한 그 정리를 좀 우리 국민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상한 논리랄지 또는 절차랄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딴지를 걸고 그러는데 예컨대 뭐 재판관이었던 그런 성향 같은 거랄지 또 뭐 친불친 같은 것까지도 들춰내고 그러는데 그건 재판관을 명예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재판관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는 그런 기능과 직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런 몰아세워가지고 물타기랄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어떤 민주주의 가치가 너무나 퇴행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치인들 보수의 정치인들은 극우 세력에 편승한 어떤 행태들 예컨대 극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보수는 법과 질서랄지 전통과 윤리를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는 살려나가는 그런 가치 아주 진작시켜야 될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극우 세력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법과 어떤 그런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노리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부지법 판사랄지 난동 그런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극단주의지 이건 보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좀 분리할 어떤 필요성도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 세력이지만은 국민의힘이 이게 혼재되어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안타깝게 짝이었고 앞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이런 극단주의 어떤 극우 세력과 좀 차별화를 두면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통속이 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역시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탄핵 심리가 뭐 일정을 보면은 2월 말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3월 중순 정도는 이제 심리가 선고가 될 텐데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해서도 항소심이 지금 2월 26일 날 재개가 되고 3월 중에는 이제 선고가 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면서 민주당 내에 대한 근심 또 걱정하는 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항소심에서 예컨대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물론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만은 대선 출마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권이 됐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의 문제가 또 올라 있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 극우 세력과 연동한 그런 것
것들이 대선에 국면에 등장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대선 국면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 또는 찬성한 세력 아마 분리가 되면서 내부에서 상당히 혼란을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양당이 모두 이런 공통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리하고 대선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그 길이고 그것이 중도층을 흡인할 수 있는 빠른 길이다. 이런 걸 생각은 나온다면 예. 마냥 그런 즐기기랄지 이런 거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예. 양당의 태도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설 연휴 전에 우리 KBS 전주방송 총국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3%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유지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오차범위 접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중앙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으로 더 들어와서 보면요. 사실 이런 탄핵의 시간 속에서도 전북의 민주당 독점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7%로 또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조기 대선 전제하에서도 예측이 쉽지 않게끔 돌아가는 여론조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도내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김영기 대표님. 일단 그 설 직전 주말 금토일 여론조사들을 보면 방송 3사가 다 했더라고요. 예.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엄 선포, 국회 탄핵 의결까지 과정들을 보면 그 탄핵 찬성 세력이 70이 넘었습니다. 보통 7대3이라고 하거든요. 예. 또 그 반대되는 유보가 30%고 적극적 찬성이 70%가 넘었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로 가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70%의 어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제 대선으로 나가는 건데 실제 그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지지를 보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뭐 30 어느 방송사체는 36% 대충 30% 어떤 초반대의 어떤 지지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당 지지율보다도 낮은 거거든요. 보통 후보들이 더 당 지지율보다 높고 당을 견인해 나가는 좀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어떤 여론의 흐름이 국민의힘 당의 어떤 원래 그 계엄 선포하고 탄핵 의결할 때는 거의 뭐 20%대가 턱걸이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40%대까지 접근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하는 형식으로 물론 민주당이 뭐 3, 4% 앞서고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한 3% 정도 앞서고 어디는 동률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보통 한 3% 정도 앞선다고 하더라도 오차 범위란 말이죠.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한 달 정도 계속되고 있는 1월 달에 들어와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당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있었고 뭐 같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민주당 성향이 강한 꽃이라든지 이런 데 여론조사를 봐도 오차 범위로 접근해 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긴 하지만 국민의힘당 오차 범위로 접근해 와서 뭐 그 조사를 하는 김어중이 놀랬다고 하던데 그 실질적으로 그런 뭐 과표집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여론조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실제 어느 여론조사나 그렇게 말하면 과표적으로 있는 거죠. 그 시기에 따른. 근데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어차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나 흐름을 본다고 하면 민주당이 점점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당이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래서 그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들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저 같습니다. 결국은 그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부터 민주당은 이제 집권당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을 주도하는 정당이고 그 분위기에서는 이미 민주당의 어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차기 뭐 강력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그 이전까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탄핵을 28번이나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하지 않나 저는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정쟁은 어차피 민주당이 주도해 가는 거니까 정치는 그 민생이라든지 국민들의 아픈 부분, 가련 부분들을 긁어주는 좀 더 큰 틀의 정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조금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탄핵으로 몰아버리고 뭐 거시기를 하면서 탄핵 동조 세력 그게 마치 천형처럼 뭐 반대만 조금 다른 이야기면 탄핵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내란 동조 세력, 탄핵 동조 세력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강공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설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강성 행동대 역할만 한다. 좀 뭔가 원내대표라면 좀 타협을 해야 하는데 거의 성명서 낭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내 타협은 있을 수 없고 더 강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너무 민주당도 좀 뭔가 좀 어떤 집단성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그 단일한 어떤 힘을 가진 중국도 마찬가지 시진핑이나 푸틴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위험하잖아요. 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좀 토론하고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떤 민주성들을 민주당이 회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탄핵을 찬성했던 세력들을 다 이렇게 지지를 모아내야만 혹시 조기 대선이 있어도 뭐 승리를 장담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선거라는 건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쉽게 말하면 계엄 선포부터 가져왔던 국민적인 두려움, 공포, 놀람 이런 것,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해소시켜 줘야만 국민적인 어떤 동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만약에 조기 대선이 뭐 5월 아니면 6월 초에 있는다고 하면 그 결과가 뭐 우리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1년 뒤에 하는 선거는 저는 정권을 잡았으면 정권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 해가지고 더 민주당 일색으로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우리끼리 뭉쳐야 한다고 또 강한 이런 건데 물론 떨어지면 민주당은 해체돼야죠. 그런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이후에 도민 정서로 말한다면 몰아주기가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떨어지면 해체되어줘 이 말을 지금 정동영 의원이 전화 연결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듣고 계실 텐데 연결하기 전에요. 저희 KBS 전주방송총국이 조사한 여론조사 설명드리고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리서치 의뢰에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5.4%입니다.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에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선의 정동영 국회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명절 잘 되셨습니까? 예, 우리 도민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 더 건강하시고 집안에 행복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역할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거의 하루도 못 쉬었는데 이번 명절 연휴에 좀 푹 좀 쉬었고요. 그다음에 설 전날 모래내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 하면서 설 전날이라 그런지 장보기 하러 온 시민들이 북적거려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만큼만 평소에 이 장사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특히 12월 이후에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너무 힘들으시고 또 이제 명절 연휴가 길다 보니까 또 쉬는 날이 많아서 그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 이것이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사실 개헌만 아니었다면 정동영 의원께서 주최하는 또 이끄는 도민을 향한 제2차 원탁회의도 진행이 됐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살아야 될 우리 것인가. 한편으로 우리 저 앵커와 함께 12월 18일 날 2차 원탁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계엄 와중 그 내란 사태 와중이어서 이게 좀 수년된 게 안타깝네요. 예.
자, 지역 정치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이번 또 내란 특위 외환 유치제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총론을 좀 우리 정 의원께서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천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12월 3일 그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정치적 후진국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가서 정말 민생이 도탄에 빠졌을 것인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쿠데타가 불발에 그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난으로 그쳐서 그 수괴가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두가 역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돌이켜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계엄령이 5번 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헬리콥터에서 제가 그때 순창 읍내에 살고 있었는데 헬기에서 뭐 삐라를 뿌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육군 참모총장 중장 장도영, 육군 소장 박정희 5.16이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쿠데타까지 5번 계엄령을 뚫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취를 이뤘다는 것이 참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패널 두 분에게 더 많은 질문 기회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정치적 더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이경재 의원과 우리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경재 의원님 먼저 인사 나누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국장님. 하나 좀 우선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보수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안에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30%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올라차지를 못하고 있는 이 현상,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과표집이랄지 또 뭐 보수적인 어떤 위기의식 결집 이렇게 보고 있던데 정 의원님께서는 이 보수 결집 현상을 왜 그런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근데 이제 어떤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이 발표됐다고 해서 이걸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곰곰이 잘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윤석열은 끝났고 뭐 이제 탄핵 심판과 파면을 앞두고 있고 이제 사형 또는 무기 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로서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중 심리 속에서는 다음 대선으로 시선이 옮겨져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박근혜 탄핵 때요.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 80% 8할이었습니다. 탄핵 반대가 14%에 불과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탄핵 찬성이 60% 내외죠. 탄핵 반대가 뭐 30%가 넘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도 8년 전 2017년 1월, 2월 그 상황을 지나고 나서 이제 대선을 3월 9일 했잖아요. 그때 3월 9일 날 이제 파면하고 5월 9일 날 대선인데 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7% 해서 이 보수 쪽 후보 세 사람을 합치면 52%였어요. 52%. 그러니까 그 52% 보수 후보를 찍었던 뿌리는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을 찍었던 48%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0%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대선 후보로서 30% 지지율은 꿈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다 본질적인 것은
박근혜 탄핵이나 뭐 이명박 정권하고는 또 다른, 이거는 뭐 비교 불가능한 윤석열 정권의 이 역사에 대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하는데 따져보면 이게 반역이거든요. 국가에 대한. 영어로는 트리즌이라고 그럽니다. TREASON, 트리즌. 이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북한의 무력 공격을 유도해서라도 쿠데타의 빌미를, 계엄의 명분, 왜냐하면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거든요. 딱 말하자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그 외환을 저질러서라도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이 반역죄의 수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다시 안겨준다, 되돌려준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이나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정상은 아닙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요. 이 보수 결집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발표를 하셨던데, 예컨대 뭐 흥미호 백묘론이랄지 실용주의 노선 이런 가치를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민주당의 이런 현상에 대한 방향이랄지 또는 대응이랄지 이런 건 어떻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결국은 모든 출발은 국민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강조 방점을 뒀던 것은 이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그 기본 소득이라든지 기본 금융, 기본 주거, 그래서 기본 사회를 강조해 왔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가라앉고 있고, 이제 아마 경제 성장이 시작된 이래로 1%대로 주저앉은 거는 이제 25년이 처음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이 내란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1.9%가 1.6%, 7%로 잡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다시 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다시 이제 성장 속에서의 분배, 뭐 이런 게 이제 국민적 바람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뭐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 부장님 아주 명쾌하고 단답형으로 딱딱 정리를 하신 분인데, 오늘은 좀 말이 좀 느려지고 핵심이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현재 민주당의 어떤 모습, 제가 들으니까 민주당 해체론 얘기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어떻게 민주당이 해체해요? 정권을 뺏기면 그렇다는 거죠. 대선에서 뺏기면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체된다는 건 정권을 뺏긴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아까 의장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윤석열 당선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계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은 가끔 잊어먹을 만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전체적인 게 보다 성숙한 모습을 못 보이는데, 그런 것 같고,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아까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특위를 만들고 뭐 카톡을 검열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프락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용인되는 분위기, 여론조사가 이렇게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 왜 우리가 여론에서 이런 상황에 나오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과 혁신이 필요한데 무조건 탓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 말하면 민주당 자기 스스로 탓이 아니라 너무 탓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어떤 그 너무 지금 업돼 있다. 아직은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낙인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큰 적인 윤석열이 없어지면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이나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무조건 자기들하고 조금만 틀린 이야기하면은 강대강으로 해가지고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고 뭐 어제도 보니까 우리 김경수죠, 김경수 전 지사가 좀 이렇게 현 민주당에 대해서 좀 입바른 소리 조금 하면 무시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막 융당 폭격을 하고 있어. 너 죽일 놈이거든요. 너 사면 시켜줬더니 너 지금 뻘짓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아예 그냥 뭉개버리더라고. 제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이다. 다른 소리 조금만 다른 소리도 인정을 못하는 자기 당내의 소리도 인정을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윤석열이 구속되고 탄핵된다 해서 다음 정권이 다음 조기 대선이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아까 그 박근혜 탄핵 때도 실은 그 당시 보수 세력이 분열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42% 가지고 당선된 거잖아요. 물론 이쪽에도 있었지만, 근데 지금 현재의 국민의당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타산지에서 삼아놓고 철저히 뭉쳐 있잖아요.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은 그래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민주당도 진짜 아주 당내 민주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과 같이 하게 하는 모습, 중도 세력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 이재명 대표 저 기자회견 봤는데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은 좀 뜬금없었습니다. 국민적 감동을 전혀 못 줬어요. 뭐 흠모병렬은 자꾸 막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모습이 워낙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그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경험 있는 의장님께서 좀 앞장서 가지고 박지원이가 더 경험 있는데 요즘 너무 뻘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전혀 그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이제는 의장님이 나서 가지고 민주당 내 최고의 어떤 정치 중진 지도자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입 바른 소리 좀 하고 원내대표한테 행동대접 그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한 정치 좀 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중앙 무대에서 또 발언권을 좀 높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항상 우리 김영기 대표 전라북도민의 양심의 소리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정말로 민주당에 약이 되는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12월 3일 밤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은 평가하고 아주 잘했죠. 거기까지. 그러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더 겸손하고 낮추는 자세로 우리 지금 힘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삶의 현장과 또 아직도 국민 그 논란 가선 진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감을 주는 정치 세력으로서 사실상 다음 수권이 가장 유력한 세력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22대 총선을 기대했던 부분은 맨 앞에서 가장 큰 형님으로서 이끄는 정동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진의 의원들 사실 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 전북의 정치력은 어땠을까?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 탄핵 시간 속에서 아마 김영기 대표님, 이경재 의원님 전북의 정치력 이야기를 더 강조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사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강한 전북 정치 속에서 유권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으로 돌아오는가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선을 치러보신 경험자로서 전북의 주변 정치가 아니라 중심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런 맥락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예, 22대 국회 지금 6달 지냈어요. 그런데 22대 국회는 아마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강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0명 의원들이 한 분 한 분 역량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우리 김윤덕 의원은 사무총장 당의 총살림을 맡아서 이재명 대표를 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의 이성윤 의원 또 남원의
박희승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소속돼서 지금 법사위가 지금 뭐 거의 국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중심 축이었는데 거기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이성윤 의원은 또 탄핵 소추위원 헌재 출석해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중진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그리고 이원택 의원은 지금 뭐 전북이 농도지 않습니까? 예. 농해수위의 간사로서, 간사는 위원장만큼 중요한 역할이지요. 또 윤준병 의원은 농해수 위원이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한병도 의원도 얼마 전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행안위 간사로서 경찰이라든지 지금 쿠데타 관련해서 국조위원으로서도 맹활약하고 있고, 한 사람도 어디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치권의 존재감은 역대 국회 가운데 최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앞에 도민의 인서트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조기 대선 치러지고 난 이후에 엄청난 속도 전속에서 지방선거 입지자들 행보가 예측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이 경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울러서 KBS 이번 여론조사에서 67%가 민주당 구도가 아닌 다른 구도에 목소리를 내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독점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67%로 나왔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도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그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30년이거든요. 1995년에 처음으로 단체장 뽑기 시작해서 딱 30년이지 않습니까? 예. 의회는 34년 됐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하기 이전, 그 직전에 전라북도의 위상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와 어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충남과 전남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충남은 400만이고요. 전라남도는 우리가 내는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거의 4배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는 충청북도, 강원도에도 뒤져서 지금 꼴찌를 헤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중앙정치권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도민들이 지방자치가 일당 전유물로, 일당 독재로 흐르는, 독점으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0년 자치를 했는데 민주당 단체장, 민주당 의회로 운영해온 30년이 과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나 충청남도에 비해서 뭐가 더 장점이고 뭐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뭐 똑같이 중앙정치권에도 해당되는 문제지만 특히 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서 한번 결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14개 시군의 기초의원 또 광역의회의 의원들의 비위 일탈 속에서도 솜방망이식 처벌에 끝나는 윤리위원회. 그래서 이분들이 또 결국엔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이 후보자가 되고, 이러한 공천 과정에서의 경선의 어떤 개선점을 많은 도민들이 좀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독점 구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 생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현실적인 개선을 어떻게 주문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도당 차원에서 아마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매달 전북위원들이 모여서 주제를 가지고 현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요. 금방 주신 말씀, 전북도민의 3분의 2 이상이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독점을 깨고 싶어 한다는 그 민심,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우리 내부에서의 그 걸르는 장치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독점 구도를 깨자는 게 80%가 더 대한정당이 없잖아요. 전라북도에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린 게 민주당의 개혁이거든요. 근데 현재 경선 제도가 지난번 총선 치를 때 보니까 뭐 고무줄 경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특정한 어떤 소수의 그 세력들이 충분히 좌지우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거로 노무현 정부 때나 이런 데 돌아가서 최소한 그 국민경선이나 이런 것들 50% 이상은 돼야만 그런 특수 당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 이번에 또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또 출마 예정자를 보니까 너무 관료가 많아요. 이 관료는 퇴직해가지고 거의 퇴직 무렵에 사표 내고 퇴직하고 나오거나 퇴직 무렵에 사표하고 나와서 출마해서 결국은 자기들 정년 연장하는 것이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정 의장님도 관료들이 득세하는데 일조를 좀 하셨잖아요. 김한주 그때부터 송하진 다 이게 관료들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대체 저분들 뭐 됐나? 차라리 유종근은 나중에 구속됐지만 헬기라도 타고 다니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이라도 해가지고 그때 소리산당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공연장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연 소극장에서 공연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관료들이 그 득세를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관료들은 일 못하니까 의장님이 물론 도당위원장은 아니시지만 전라북도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고 중앙당에도 또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그런 관료들의 어떤 접근을 좀 막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다. 너무 시군까지 보면은 너무 후보자들이 막 관료가 한 5명 뭐 익사는 막 관료 전 부지사 행정부지사 막 해갖고 다 깔았더만 이렇게 되니까 뭐 하는 척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임기 끝나면 나중에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프랑카드만 맨날 걸어쌌지 끝나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어차피 내가 볼 때 의장님은 앞으로 국회의원은 많으면 한 번 아니면 의장님 뜻대로 주민대사를 정권 잡으면 주민대사를 가든지 뭘 하시든지 국무총리는 어쨌든 하는 거니까 국회는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잖아요. 좀 총대를 매시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국회에도 좀 5선까지 했으면 뭔가 글을 남겨야 할까. 아, 정동영이 이런 걸 했다. 옛날에 정동영 의장이 하나 했잖아요. 40대 기술은.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하나 선수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기록을 남기려면 전북 정책을 확 바꾸는데 좀 본인이 좀 사친성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주 아픈 소리 잘 듣겠고요. 우리 김영기 대표 민주당 공천 개혁위원회에 좀 참여하셔서 안 시켜줘. 내가 하면 싹 쓸어버리고. 김 대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주장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향한 애정이고 민주당이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민주당에 대한 질의 질타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 어느 탄핵 심리가 종결되는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민주당 내에서 이 얘기입니다. 전망입니다. 그 조기 대선은 어느 시점에 치러질 걸로 예상을 하고 당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8년 전에 박근혜 파면이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대선이었죠. 그거에 준해보면 3월 10일 또는 15일 어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은 대선은 5월 10일, 15일 그쯤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 정신이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 가슴 밑바닥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사회가 갈갈이 찢겨져 있잖아요. 분열. 이것을 어떻게 다시 통합하고 치유하느냐 하는 거. 그래야 이제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격과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는 일이 이제 시급한 과제죠.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뭐보다도 요구되고 그 일을 민주당이 앞장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영기 대표님께서 오늘 좀 강도 있게 물론 김영기 대표님이 이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질문을 날카롭게 해주셨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서거석
교육감의 2심 항소심이 500만 원으로 나왔고 이제 상고를 바로 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이 선거법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국 속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굉장히 많은 또 전북교육감 후보들이 주목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지난 1월 21일이죠. 항소심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금액 선고는 당선 무효형인데 1심에서는 무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상당히 그 강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서거석 교육감 측은 상고를 하겠다 이미 뭐 밝힌 바 있고 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네, 예. 그런 일정이 있는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차츰 이 얘기가 되는 후보들만 거의 뭐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내 뭐 경선도 없는 거고 당의 공천도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합종연징이라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법원의 어떤 기일이 선고 기일이 어느 시점에 잡힐지 이것도 하나가 변수인데 뭐 대법원장 이야기로는 633을 좀 지켜달라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치러진다고 본다면 상당히 빠른 일정 속에서 교육감 선거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저는 그 633을 이야기하면 불구속 재판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반기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 같고 그 현 교육감 좀 또 무죄 추정이 원칙이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때렸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어떤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나 지금 익산도 그렇고 임실도 그런데 단체장 이제 삼선으로 못 나오잖아요. 이런 데는 뭐 지금 후보가 한 10명이 넘어요. 교육감도 우죽선으로 나오지만 교육감 선거는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인지도 선거이고 이래서 전라북도 전체를 다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막 프랑카도 엄청 붙었더라고요. 교육 쪽에. 그런데 결국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중간에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몇 사람은 또 3, 4인 정도의 사람들이 다툴 건데 그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나면 또 하지만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같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있을 것 같고 참 우리 전라북도가 불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 교육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책임감 있고 무엇을 할 시기거든요 지금이. 근데 그런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위축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고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이 검찰권의 남용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탄핵받았죠.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앙지검장으로 갖다 탄핵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꼭 귀향지처럼 왔다가 승진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서 막 사건을 터뜨리고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우리 전북 정치권들이 똘똘 뭉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걸 하고 쳐다보고 어떤 뭐 무죄 추적의 원칙이 있으니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법처리가 이제 대법원 판결 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예. 이 관련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정동영 의원과 긴 질의응답을 갖다 보니까 벌써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또 한 달 후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월간 정치 토크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조기 대선의 시간이 돌아올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북의 정치권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